내 이름은 마스코 타카유키, 25살 공장 직원이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랑 부모님, 여동생, 우리 네 가족은 유복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족이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던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대입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 집안 형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아빠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게다가 투자 사기에 걸렸던 모양인지 빚을 1,000만 엔이나 지게 됐다. 우리에게 빚을 떠넘기고 도망친 것이다. 아빠가 사라진 데다가 빚까지 덜컥 떠넘겨받아서 엄마는 밤낮 없이 일을 하셨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 기색도 없었고 그나마 엄마가 번 돈도 빚을 갚느라 다 사라졌다. 물론 나도 알바를 다니며 가게 일을 도왔다. 하지만 고등학생 알바비로는 택도 없었다. 가정 형편은 점점 나빠져서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때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은 가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했다. 가난한 형편에 동생의 미래가 걱정됐던 나는 정말 괜찮겠니? 네, 이미 결정했어요. 선생님께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전부 알바와 취업 준비에 쏟아부었다. 나 같은 고졸을 써주는 회사는 많이 없었지만 벌써 가게를 책임지다니 훌륭하구나. 여기서 일해도 좋다. 감사합니다. 면접을 본 회사의 사장님 눈에 들어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담당하는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게를 책임질 준비를 마쳤다. 대학은 포기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형편을 피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고등학교도 거의 끝나서 졸업식만 남겨두고 있었을 무렵 같은 반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야, 졸업식 끝나고 약속 같은 거 있냐? 딱히 없는데? 그럼 졸업 기념 파티 할 건데 너도 올래? 난 괜찮아. 기껏 초대해줬는데 미안해. 왜? 아, 참, 너네 집 좀 힘들지? 뭐 그렇지. 그래서 파티 갈 여유는 없거든. 아, 돈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 파티 비용은 우리 아빠가 다 내주시기로 했거든. 파티 음식도 전부 다 공짜야. 그거 굉장하다. 그치? 니네 집에서 먹어본 적 없는 거 잔뜩 있을걸? 호텔 파티룸도 통째로 빌렸거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거절할게. 여동생도 있는데 나만 그렇게 좋은 걸 먹으면 미안하잖아. 가난하면 참 힘들구나. 그 얘긴 그만하자. 아, 깜빡했는데 너 대학은 어떡할 거야? 학자금 대출은 받았냐? 아니, 대학은 포기했어. 졸업 후에 바로 공장에서 일하게. 우와, 고졸의 공장 직원? 인생 개망했네. 적당히 좀 해라. 아, 미안. 아무리 사실이라도 말하면 안 될 것도 있는데 일단 넌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다. 성격 참 나빠 보이는 이 녀석은 이즈 요스케. 같은 반 친구지만 솔직히 거북한 녀석이다. 걔네 집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부잣집이다. 그것뿐이라면 딱히 문제는 없지만 요스케는 아버지 밑에서 오냐오냐 자란 덕분인지 고등학생은 상상도 못할 거액의 용돈을 받고 있다. 통 크게 밥을 사주는 일도 많아서 반에서 인기도 많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진 걸 알고는 아, 불쌍해라. 그럼 맨날 식빵 테두리만 먹으면서 사냐? 노골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 녀석한테 호의적인 감정은 없었다. 돈 문제를 떠나서 걔가 벌이는 파티에는 가기 싫었다. 나는 그렇게 별 감흥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다들 파티로 들떠있을 때 혼자서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리 나라도 엄청 외로웠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나는 고등학생 때 취직한 공장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나랑 엄마가 열심히 일한 덕에 집안 형편은 많이 폈다. 빚은 아직 남아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다. 동생도 우리의 희생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립명문고에 특대생으로 입학했다.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 힘들긴 하지만 결코 괴롭지는 않다. 정말 다행히도 이 공장에는 다들 좋은 분들 뿐이라 양호한 대인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사장님인 다자이 씨는 인품이 훌륭하셔서 나를 비롯한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있다. 하지만 내 일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사장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마침 잘 왔네. 마스코 씨한테도 소개해주지. 이쪽은 모니로봇 상사의 이즈 요스케 씨야. 같이 있던 젊은 남자를 소개해줬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서로 기억을 더듬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 마스코구나! 이즈 맞지?
졸업하고 처음 보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다. 우리 공장에 하청을 주는 모니로봇 상사는 이진의 아버지 회사인 모양이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후 우리 공장을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즉, 그 녀석의 지시를 따르며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불길한 예감밖에 안 든다. 설마 너랑 또다시 만날 줄이야. 세상 참 좁구나. 그러게, 너는 꽤 출세한 모양인가 봐. 그럼 벌써 이 나이에 밑에 부하도 있어. 그거 참 대단하네. 어? 너 계속 같은 곳에서 일했던 거야? 응, 졸업하고 취직했던 곳에서 쭉 일하고 있어. 진짜? 그럼 대학은 안 갔고? 응, 앞으로도 갈 생각 없어. 그거 안타까워서 어쩌냐. 더 불쌍해졌네. 그리 비참할 건 없어. 지금 직장도 괜찮거든. 너 나보다 미친데 알아? 응, 18살부터 성실하게 일했는데 요 몇 년 전까지 대학에서 펑펑 놀던 나한테 추월당하다니 나라면 쪽팔려서 죽고 싶겠다. 그래, 그렇구나. 근데 왜 연락했어? 맞다! 일단 확인 좀 하려고. 내가 니네 공장 관리하는 입장인데 서로 고등학교 때처럼 대화하면 이상하잖아. 존댓말을 하라고? 서로 사회인이니까 입장 정리 확실히 하자고. 알았어. 뭐? 그게 아니지. 알겠습니다. 7년 지나서 조금은 어른스러워졌나 했더니 어림도 없었다. 게다가 요스케는 하청업체인 우리 회사를 깔보면서 나이가 훨씬 많은 직원한테도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다. 사장님께는 일단 존댓말을 쓰긴 하지만 사장님, 운동 부족인 거 아니세요?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면 훅 갈 수도 있을걸요? 버릇이 없다고 할까? 어떻게 봐도 경의를 표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요즘 체지방이 많이 늘긴 했죠. 아내한테도 혼나고 있지 뭡니까? 이렇게 웃어 넘기신다. 도량이 넓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윗사람한테도 이런 마당에 자기 또래의 직원한테는 더 심하다. 어이 마스코, 나 목마르니까 주스 좀 사와라.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물론 처음에는 나도 거절했다. 지금 업무 중이잖아. 주스 정도는 직접 사오지 그래. 하지만 야, 그 말투는 뭐냐? 니네는 하청업체야. 알아? 전에도 내가 말했지. 사회인으로서 입장 정리하자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도 할 말은 많았지만 괜히 다퉈서 사장님께 심려를 끼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지시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쭐한 요스케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한편 어느 날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모퉁이에서 요스케와 부딪히고 말았다. 그 바람에 짐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중요한 부품을 떨어뜨려서 걱정이 된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부품을 주웠는데 부품을 주우려는 내 손을 요스케가 밟은 것이었다. 부딪혀놓고 사과 한마디를 하네? 이래서 고졸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아무래도 내가 사과하지 않은 게 탐탁지 않았나 보다. 굴욕적이지만 굽힐 수밖에 없었다. 실례를 끼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성의를 보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실례를 범해놓고 고개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기분이 상당히 상했는지 굴욕적인 사죄를 요구했다. 이 자식 갑질이란 말도 모르나. 하지만 이를 키우기 싫었던 나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마스코 씨,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바로 그때 사장님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 말에 요스케는 사장님께 대들기 시작했다. 잠깐! 뭐라고요? 하청업체 사장한테 그럴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예의는 갖다 버린 지 오래다. 사장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다. 아직 젊은 친구라 너그럽게 봐줬건만 자네는 선을 넘었네. 사람 대하는 법을 더 배워야 쓰겠어. 어린 애를 타이르는 말투로 요스케에게 말했다. 그게 심기에 거슬렸는지 요스케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격분했다. 그리고 이 자식이 하청업체 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결국 분에 못 이겨 사장님을 밀쳐버렸고 사장님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다. 이번 일은 사장님께 보고드리겠어. 계약 끊길 각오 단단히 해. 그렇게 요스케는 자리를 떠났다. 오늘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주무실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즈가 엄청 화를 내던데요. 그러게 자존심이 센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나쁜 쪽으로 치우친 모양이야.
사장님께 보고하겠다고도 했죠. 그랬지. 괜찮을까요? 모니로봇 상사와 계약이 끊기면 피해가 막심할 텐데. 그야 피해가 적지는 않겠지. 제가 걔랑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아는데 아버지가 엄청 오냐오냐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에 맞지 않는 용돈을 주고 졸업식 날에는 호텔을 빌려서 직접 파티도 열어줬어요. 그렇군.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놀랍지도 않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타깝기도 하군. 일단 회사 일이 더 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서 사죄를 드릴까요? 무릎도 꿇고 싹싹 빌어볼게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회사를 많이 아껴줘서 고맙네. 하지만 마음만 받겠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사장님은 걱정이 안 되세요?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걸었다. 실례하네. 다자이 씨는 있나? 어제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 전해주게. 그 사람은 이즈 시니치, 모니로봇 상사의 사장이자 요스케의 아버지다. 요스케는 아버지의 뒤에서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 네!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다 제 불찰입니다. 나는 사장이 직접 클레임을 걸러온 줄 알고 당황했다. 일단 일이 커지기 전에 직접 사과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입니다, 이즈 씨.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태연하게 말하면서 나타났다. 그리고 사장님과 이즈 사장이 대면했다. 공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여 두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즈 사장이 입을 열었다. 저희 아들이 신뢰가 많았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자이 선배님. 놀랍게도 고개 숙여 사죄한 것이었다. 이게 당최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왜 이주 사장이 하청업체 사장한테 빌빌 기는 거지? 제가 아들 교육을 게을리한 탓에 이렇게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전부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 있는 아들의 고개를 누르며 너도 사과해. 뭘 멍하니 서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이상의 굴욕은 없을 거라는 얼굴로 요스케도 사과했다. 그걸 본 사장님은 온화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시니치, 고개 들어. 미안하지만 잠깐 편하게 말하겠네. 이건 나중에 공장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 이즈 사장과 사장님은 학창시절 선후배였는데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졸업 후 사장님은 아버지의 공장을 이었고 이즈 사장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거쳐 30대에 모니로봇 상사를 세웠다. 그 후에도 계속 서로 알고 지냈는데 지금 대기업인 모니로봇 상사는 창업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져서 도산 직전까지 내몰린 적도 있다고 한다. 그때 큰돈을 빌려줘서 회사를 구해준 사람이 공장을 운영 중이던 사장님이셨다. 거기다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모니로봇 상사는 크게 성장했고 단숨에 대기업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그 상품은 지금도 회사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우리 공장이 단독으로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공장은 모니로봇 상사의 하청업체가 됐다고 한다. 사장님은 은인과도 같은 존재라서 지금도 회사의 중요 상품 제조를 단독으로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사장님은 고개를 든 이즈 사장에게 말했다. 이 정도 일로 이즈랑 연을 끊을 생각은 없어. 그러면 우리 공장만 곤란하지. 하지만 이렇게도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요스케 씨가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다시 생각해봐야지. 안타깝지만 후계자로서 자각이 부족한 것 같네. 사장님은 요스케를 가리키며 담담히 말했다. 응석쟁이로 키운 결과라면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이대로라면 결국 아들 떼에서 회사가 망할 거야. 마지막에는 진중한 목소리로 조언을 건넸다. 그리고 이즈 사장은 뭔가 결심한 듯 아들을 바라봤다. 요스케, 넌 해고다. 직접 회사를 찾아서 처음부터 시작해라. 물론 납득할 리가 없었다. 뭐? 내가 왜? 선배인지 뭔지 몰라도 대체 왜 하청업체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사장은 이 바보 자식! 있는 힘껏 아들의 뺨을 내리쳤다. 이 자식이 일을 얕보는 거야? 만약 다자이 선배 눈밖에 나면 우리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권력이나 휘두르고. 아마 아들을 이렇게 혼쭐낸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요스케는 아버지한테 해고를 당해 취업 준비를 하게 됐지만 애를 먹는 모양이다. 겨우 합격한 회사도 오래 다니지는 못했다고 한다. 자존심이 센 성격 때문에 말단 직원의 일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다. 결국 취직을 하겠다는 의지도 잃고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사장님네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도 사장님께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나는 독립해서 회사를 세웠다. 사장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올해 대학을 졸업해 이제 막 취직한 신입사원이죠. 지방에서 나고 자랐지만 도쿄에 대한 동경이 강해서 취직을 계기로 상경했어요. 하지만 그 직후 아빠의 암이 발견됐고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하지만 본가는 신칸센으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안 그래도 여유 없는 신입사원이 자주 귀성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어려웠죠. 그래도 요즘은 회사 일이 적응이 돼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마침 도쿄와 본가의 중간 지점으로 출장을 와서 금요일은 일 끝나고 바로 본가로 가려고 부장님께도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 일을 끝내고 본가로 가는 신칸센을 타려는데 과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제 일정은 크게 어그러졌죠. 어이 노마루, 너 내일 출근해서 일이나 도와라. 안녕하세요, 과장님.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오는데 제일 말단인 놈이 안 오면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암으로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뵈러 본가로 가야 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 양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다음 주에 괜찮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 돼. 이번 주말에 해결해야 돼.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안건이란 말이야. 네? 그렇게 중요한 걸 주말에 하시나요? 평일에 부장님 지시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해야 의미가 있다니까. 그럼 제 이름은 안 올라가나요? 넌 내가 그냥 시키는 걸 하는 거고 다 내가 한 거나 다름없지. 요즘 젊은 놈들은 그런 것도 모르냐? 어차피 아는 것도 없으니까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나 해. 이렇게 큰 안건을 맡겨준 걸 감사히 여겨야지. 내일 9시까지 출근해. 네? 잠깐만요. 간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이건 업무 명령이야. 어기면 월급 깎일 줄 알아. 온화하신 부장님과는 정반대로 과장님은 다혈질의 이기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연공 서열에 의해 관리직까지 올랐고 권력을 휘둘러 부하들에게 갑질을 일삼기 때문에 다들 과장님을 거북해하죠. 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성격이니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 어머, 무슨 일 있니?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주말인데 힘들겠다. 아빠는 좀 어때? 괜찮지는 않지만 지금은 항암 치료 끝나고 진정됐어. 그렇구나. 아빠도 전화하고 싶대. 지금 괜찮니? 그리고 곧 전화가 울렸다. 나노 기껏 회사에서 일을 맡겨줬는데 굳이 아빠 보러 올 필요는 없어. 전화 너머 아빠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걱정된단 말이야.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우리 딸. 아빠는 정말 괜찮아. 정말? 그럼 손주 안아보기 전까지는 저승사자랑 싸워서라도 살아야지. 약속이야 아빠. 다음 주에는 꼭 올게. 알았어.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응, 일 열심히 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본가로 가는 티켓을 전부 취소한 뒤 도쿄행 티켓을 사서 신칸센에 올라탔어요. 다음날 9시에 출근했더니 회사에는 과장님뿐이었죠. 다른 분들은요? 뭐? 주말에 출근시킬 리가 없잖아 멍청아. 근데 다른 분들도 온다고 저도 오라고. 네가 곧게 안 오니까 거짓말한 거지. 알았으면 얼른 이 자료 정리나 해. 오늘 중으로 다 끝내라. 난 내일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나도 일정이 있었는데 어쩜 일이 이기적일까? 말이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과장님, 이건 무슨 자료예요? 다음 미팅에 쓸 제안 자료. 그럼 이건 과장님 영업에 쓸 자료란 말씀이시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냐? 직접 만든 자료를 지참하는 건 금지 아니었나요? 규율이 엄격한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허락한 자료만 고객에게 배부할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고객 요청으로 추가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부장님 허가 없이 가져갈 수 없답니다. 네가 말 안 해도 알고 있거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내가 시킨 대로 자료나 정리해. 그 거물 고객 하나만 잡으면 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럼 자기가 직접 하던가. 어차피 도와준다 한들 전부 과장님의 공으로 돌아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왔죠.
원래는 지금쯤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음 주에 꼭 뵈러 가야지. 그때 전 다음 주엔 아빠를 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비극이 덮쳐왔죠. 야, 할 일이 퇴산이다.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여보세요? 엄마, 왜? 너희 아버지가... 뭐? 야, 노마라! 뭘 멍하니 있어? 전화 끝났으면 얼른 다시 일이나 해. 과장님의 호통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 내 말 안 들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뭐? 전 그때 아빠의 비보를 전해 들었어요. 안정적이었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숨을 거두신 거죠. 과장님은 일이나 하라며 호통을 쳤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저는 곧장 부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머리가 새하얘져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출장 끝나고 바로 본가로 간 거 아니었어?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그만...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힘들겠구나. 경조휴가로 7일은 쓸 수 있으니까 회사는 걱정 말고 곧장 집으로 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서 이대로 회사를 쉬면 민폐를 끼칠까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곤란할 땐 서로 돕는 거지. 회사 일은 걱정 말고 지금은 어머니 곁에 있어드려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전 과장님이 맡긴 일을 겨우 끝내고 짐을 싸서 곧바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의 몸은 앙상하고 차가워졌죠.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후로 저랑 엄마는 슬픔 속에서 아빠의 장례를 치르느라 바빴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돼서야 일이 정리됐죠. 10년은 늙은 것처럼 너무 피곤해서 죽은 듯이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동료들의 배려로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전화가 계속 울려대는 통에 눈을 떴습니다. 야, 노마라! 제깍제깍 연락 안 받냐? 죄송합니다. 아빠 장례 치르느라 바빠서. 무슨 일이시죠? 자료가 하나 빠졌어. 가장 마지막에 있던 부분 말이야. 그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하시겠다고 손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손도 안 댔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와서 그거 만들어! 지금 본가라서 안 됩니다.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부장님께 경조휴가 받았거든요. 언제까진데? 다음 주 수요일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겨우 아버지 죽은 걸로 일주일이나 쉰다고? 신입 주제에 아주 정신머리가 글러먹었구만. 장례식이 다 끝났으면 회사에 출근해야지. 그러긴 힘듭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도 해야 되고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도 돌봐야 하니까요. 네 사정 따위 내 알 바 아니고 내일 미팅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면 책임자이신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난 바쁘다고. 네가 쉰 탓에 일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건 죄송합니다. 네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느라 바쁜 거니까 내 일을 네가 대신 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 내일까지 다 해놔.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주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보내긴 뭘 보내. 그러다가 바이러스라도 감염되면 어떻게 책임지게? 회사에 오면 USB 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고. 출근은 못한다니까요. 하, 그러냐? 만약 실패하기라도 하면 다 네 탓인 줄 알고 각오해라, 노마루. 과장님! 그날 이후로 과장님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부장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했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너무 바빠서 결국 연락이 끊긴 채 밤이 깊어갔고 그날도 죽은 듯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노마루! 자료가 부족해서 결국 오늘 미팅 다 망쳤다. 다 네 탓이야. 아버지 죽었다고 팔자 좋게 시기나 하고 넌 해고야. 잠깐만요. 도움이 못 되어드린 건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고라뇨. 회사에서 정한 일인가요? 당연하지. 부장님이 결정하셨대. 부장님이요? 근데 부장님이 워낙 관대하셔서 해고가 아니라 퇴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대. 다행 아니냐? 경조휴가 끝나면 내 자리로 와서 퇴직서 제출해라. 아침에 오자마자. 알았냐? 네? 납득이 안 됩니다. 부장님과 얘기해야겠어요. 끈질기긴. 부장님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시단다. 해고당하기 싫으면 잠자코 있으라고. 말도 안 돼. 나노, 왜 그러니? 엄마, 나 어떡해.
울분이 치밀었던 전 엄마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열심히 했건만 아빠 임종도 못 지키고 해고까지 당하다니.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분통을 터뜨리셨죠. 그딴 더러운 회사 네가 때려치워. 그래도 부모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회사는 사양이야. 아빠가 실망하진 않을까? 그럴 리가 없잖니. 아빠는 항상 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울분에 찬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전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원래는 휴가가 이틀 남았지만 최대한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일찍 출근하신 부장님을 보고 가슴이 꼭 죄이는 것 같았어요. 응? 내일까지 휴가 아니었어?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가져왔습니다. 퇴직서? 노마루 씨,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본가로 가는 거야? 대화가 어딘가 이상했죠. 저기 부장님께서 절 해고하셨잖아요. 뭐? 해고라고? 내가 그럴 리 없잖아.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음표를 띄우며 어리둥절해하는 부장님께 과장님과의 대화를 보여드리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부장님은 얼굴을 붉히며 입사일에 처음 들어본 무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 자식이 보자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 어? 너 봐라. 네가 왜 내일 출근일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언제 노마루 씨를 해고한다고 했지? 아니 그게 부장님. 그리고 이번에 영업 미팅에 직접 만든 자료를 가져갔다는 게 사실인가? 그것도 그걸 몰래 만들려고 노마루 씨를 억지로 출근시킨 것도 사실인가? 아닙니다. 노마루 씨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지. 웃기지 마! 자네 이기심 때문에 노마루 씨는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 그리고 뭐? 아버지 죽었다고 회사를 쉬냐고? 저 심승만도 못한. 제가 너무 바빠서 그만. 그 입 안 다물어. 저번에도 바쁘다면서 노마루 씨한테 일을 억지로 떠넘긴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어디서 남의 탓을 하고 앉았어? 윗사람이 부하를 착취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 확보에 눈이 멀었어요. 승진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네는 승진이 아니라 평사원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진심이세요? 이 나이에 강등이라뇨. 그 나이 먹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게 문제란 것도 모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후 과장님은 화가 단단히 난 부장님에게 이끌려가 된통 혼이 난 모양이었어요. 과장님이 자백한 바에 따르면 저를 퇴직하게 만든 후에 안건 실패를 제 책임으로 돌리려는 계략을 세웠답니다. 직접 만든 자료를 제가 정규 자료라고 속였다고 거짓말할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혹시 몰라 자료를 만들라 지시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메일은 쓰지 않았다네요. 결국 사내 규정 위반과 저에 대한 갑질 때문에 과장님은 평사원으로 강등당하게 됐어요. 지금껏 과장님의 권력 앞에 직원들은 잠자코 있었지만 평사원이 된 이상 아무도 과장님을 감싸주지 않아서 과장님의 영업 성적은 리먼 쇼크처럼 우하향 곡선을 그렸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부장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올곧고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에 꼴이냈죠. 아빠, 늦어서 미안해. 소녀 사쿠라야. 천국에서 지켜봐줘. 아빠는 이제 곁에 없지만 늘 다정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고마워요, 아빠. 내 이름은 다쿠마. 나이는 30살. 나는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이 없는 무성애자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 주변 친구들은 조금씩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야한 얘기를 서로 경쟁하듯 꺼내고 성인물 영상을 돌려보며 키득거리는 게 모여서 하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그런 행위가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곤 했다. 딱 한 번 친구들에게 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싫어 하고 무심결에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그러자 친구들은 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나를 건들기 시작했다. 야, 여자한테 관심 없는 애가 어딨어? 너 혹시 남자 좋아하냐? 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거기서 더 얘기해봐야 나만 곤란해질 게 뻔해서 뻥이야 농담을 다큐로 봤냐며 받아쳤다. 그 후로는 될 수 있는 한 티내지 않고 적당히 친구들 분위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했다.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꼈고 친구들과 달리 어떤 성경험도 하지 않았다.
그런 행위를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비정상일까 하는 고민이 심각하게 들었지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부모님께 말하는 것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본 결과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을 잡고 싶다는 욕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정인지 이성에 대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와 언제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었다. 처음 여자친구가 생긴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같은 반이었던 아유미라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아이였다. 방과 후 아유미가 할 말이 있다면서 나를 불렀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받고 우리는 그날부터 1일이 됐다. 아유미, 무슨 할 말 있어? 체육관 뒤로 오라고 해서 쫄았잖아. 저기 있잖아. 응? 다크마,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어? 너는 자상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어. 너 나 어때? 나도 너하고 있으면 재밌고 좋아. 정말? 응, 그럼 나하고 사귀는 건 좋아. 정말이지. 사실은 네가 먼저 고백해주길 기다렸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네가 말을 안 해서 내가 먼저 용기를 낸 거야. 그랬구나.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안. 미안은 무슨. 그냥 해본 말 가지고. 난 너 그런 면도 좋아.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놀러 가자. 첫 데이트. 응, 좋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글쎄, 어디가 좋을까? 사실 아유미에게 관심이 갔던 건 2학년 때부터였다. 하지만 이 감정이 이성에 대한 감정인지 나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고백을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유미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는 아주 기뻤다. 아유미도 나처럼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편안했구나. 그때는 아유미와 내가 서로 같은 감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믿었었다. 아유미의 고백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였다. 커플이 된 후로 아유미와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 영화관, 테마파크, 카페도 갔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만나서 함께 있는 게 즐거웠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아유미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관계는 길게 지속되지 못했다. 커플이 된 지 1년 정도가 지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였다. 데이트 중에 아유미가 호텔에 가자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행위를 할 자신도 없었고 상상만 해도 역겨웠던 나는 아유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후로 아유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고 우리들의 사이도 멀어졌다. 다쿠마, 있잖아. 왜? 너 나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거짓말할 필요 없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왜 우리는 스킨십이 전혀 없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널 좋아하는 건 진심인데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서. 그 말은 나한테 매력이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넌 매력 덩어리야. 얼굴도 예쁘고. 나도 너한테 말할 때는 부끄러웠어. 근데 넌 무한하게 단칼에 거절했잖아. 너 나를 여자로 보긴 해? 그런 거 아니야. 됐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리기만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만 끝내고 싶어. 힘들게 해서 미안. 네 말 이해했어. 잘 지내. 아유미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예뻐져 갔다. 아마 나를 만날 때마다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아유미가 여자로서 자기 매력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유미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사이의 문제는 내 문제였고 아유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에 비례해 내 몸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다. 중학교 때에는 아직 어린데 성욕이 없으면 없는 거지 라고 크게 고민의 비중을 두지 않았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에 대한 생각은 어릴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악감이 들었고 자위행위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러웠다. 자연현상으로 발기가 일어난 적은 있지만 몽정도 해본 적이 없다. 나의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대학생이 되도록 성경험이 없고 자기 성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나 자신이 점점 불안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 나 자신이 그런 문제를 화두로 꺼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그저 침묵을 선택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살게 되었다. 아유미 이후로도 관심이 가는 여자는 몇 명 더 있었지만 어차피 결말은 뻔했고 고백을 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포기하게 되었다. 난 이렇게 평생을 혼자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가끔 부모님 댁에 가면 넌 여자친구도 없니?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가 소개팅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말을 해왔다. 당연히 관심 없다고 거절했지만 머릿수가 안 맞아서 그래.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라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바람에 엉겁결에 소개팅에 나가게 됐다. 하지만 이 소개팅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자 셋, 여자 셋이 마주 앉은 소개팅 자리.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도 풀고 서로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소개팅이 끝나자 나를 제외한 다른 2명의 남자들은 자기 취향의 여자에게 다가가 어디론가 2차를 가는 것 같았다. 자연스럽게 나와 유우카라는 여자가 남게 되었다. 나는 유우카에게 인사를 하고 그대로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유우카가 어디 가서 한 잔 더 해요 라면서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저기요, 네? 시간 좀 있으세요?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안 될까요? 잠깐 정도는 뭐... 그래요? 잘됐다. 그럼 가실까요? 평소에 나라면 틀림없이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예외적으로 상대의 제안에 큰 거부감 없이 호응을 했다. 아마 소개팅 자리에서 유우카에게 관심이 갔기 때문일 것이다. 유우카는 첫인상이 온화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주로 듣는 쪽이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에는 조금 놀랐지만 그게 싫지는 않았다. 2차로 간 곳에서 서로 취미에 대한 얘기며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눴는데 의외로 얘기가 잘 통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유우카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라는 생각이 항상 저변에 깔려 있었지만 얘기도 잘 들어주고 질문도 잘하는 유우카와 만나는 일은 내게 큰 즐거움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유우카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과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별개였다. 난 여전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커져갔다. 그렇다고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도 없이 그저 술친구처럼 만나기를 3년이나 이어왔다. 우리 사이에 변화가 온 것은 나의 28번째 생일날이었다.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며 유우카는 꽤 멋진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하고 나를 대접해 주었다. 나도 유우카도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멋진 분위기에서 저녁을 즐겼다.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이 분위기에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가 웃으며 받아주고 그러기에 딱인 곳이었다. 마음속에서는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유우카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혼자 그런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유우카가 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다쿠마, 나 오늘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그렇게 진지해? 우리 이렇게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 너는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해? 글쎄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귀자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얘기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지 아님 이대로 둘지 내 속마음은 연인 사이가 되고 싶었지만 하지만 내가 무성애자라는 걸 알면 그녀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럼 우리 사이도 그걸로 끝이 날 게 뻔했다. 그런 복잡한 생각이 얽혀서 나는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있잖아, 나는 네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역시 거절인 건가? 아니 잠깐만, 우린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잖아. 아, 그랬나? 그랬지 참. 미안, 내가 착각했었나 봐.
나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어서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었어. 내가 너무 오버했었나 봐. 아니야, 네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지 마. 난 결혼이란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 그냥 너랑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유카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언제까지고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러자 유카는 금세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애써 웃으며 방금 내가 한 말은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졌다. 지금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았다. 유카,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어? 나로선 정말 말하기 힘들었던 얘긴데 나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무성애자라는 사실을. 유카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하지만 성적인 욕구가 없다는 것. 그건 유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유카는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어서 많이 실망스러울 거란 걸 알아. 그럴 리가. 전혀 실망스럽지 않아. 사실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 뭐? 생각을 해봐. 내가 너네 집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 너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했었어. 오해는 하지 마. 네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랑 비슷해. 뭐? 나도 그런 쪽으론 정말 관심 없고 그런 관계는 소름 끼치기 싫어. 정말이야? 응, 나도 너처럼 누구랑 연애를 해도 그런 벽에 부딪혀서 서로 상처받고 끝나는 일이 많았어. 상대가 원하는데 난 항상 거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오래 만날 수가 없더라고. 나랑 똑같구나. 나랑 닮아서 네가 어떤 마음인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랬었구나.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그럼 혹시 처음 만났던 날 네가 나한테 말을 건 것도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고 그랬던 거야? 뭐래니? 그런 걸 처음 보자마자 무슨 수로 알아? 하긴 그렇지. 그럼 왜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그건 일종의 여자의 육감? 그게 뭐야. 근데 정확하게 적중했잖아. 그렇네. 여자의 육감 진짜 무섭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의 내 인생을 함께 해줘. 그러지 뭐. 이렇게 우리는 전격적으로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그녀가 조용하고 온화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다시 보니 뚜렷한 자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유카의 진두지휘하에 진행됐다. 가끔씩 이렇게 도움 안 되는 남자랑 결혼해도 진짜 괜찮겠어? 라고 유카에게 물어볼 정도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때마다 유카는 그게 네 장점 중 하나야 라면서 웃어 보였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미리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들은 모두 침울한 얼굴을 지어 보이셨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정했다면 할 수 없지 하면서 우리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을 때부터 아이는 갖지 않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유는 특별히 없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유우카가 건강을 위해서 검사는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가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성기능 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지만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에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휴일엔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 둘의 관계에 큰 변화가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으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무성애자라는 것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부부간의 성생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 둘이 서로 그걸 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부라는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짐해본다. 반가.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1살의 대학생이고 지방에 있는 개인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운 좋게도 어떨 땐 아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자상하고 좋은 분을 점장님으로 만났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알바 자리인 편의점이 폐점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로 말하자면 점장님, 저 왔어요. 자라코 왔니? 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다운돼 계세요? 실은 우리 편의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예? 문 닫아요? 에? 문을 완전히 닫아요? 갑자기 왜요?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많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데요? 절도범이 많아서. 절도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지난달만 해도 피해액이 100만 원을 넘어. 그렇게나요? 믿기지 않지만 전국 하루 평균 절도 피해액이 12억 엔을 넘는다고 한다. 절도 피해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가게도 많고 우리 편의점도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상에, 12억 엔이라니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 제가 범인을 많이 잡으면 되잖아요. 네가 무슨 수로 잡겠어. 넌 그리고 지금도 스케줄 꽉꽉 채워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는 언제 가려고. 문을 닫게 되더라도 내가 너 다른 편의점 전 이 편의점에서 점장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편의점이라고 다 같은 편의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좀 나네. 그래,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진작 그렇게 나오셨어야죠. 혹시 또 누가 알아요? 획기적인 퇴치 방법이 떠오를지? 그럼 더 바랄 게 없겠네. 점장님의 얘기를 들은 후로는 누가 몰래 물건을 훔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피게 됐다. 그러자 쟤들 모니로버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서 저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도 삥땅을 치는구나. 거기 동작 그만. 니들 지금 물건 훔쳤지? 네? 저희가 뭐야? 자세한 얘기는 사무실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잘못했어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 이건 절도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제발 그건 앞으로 2번 다시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니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니들 같은 애들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정말 부탁드려요. 저희 고3인데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입시에. 학생들 2번째는 절대 안 봐줄 거야. 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래, 그 말 믿는다. 이제 그만 가봐. 평소엔 자상하고 따뜻한 점장님이 좋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그 후로 더욱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저 녀석들 얼마 전에 왔던 놈들인데 잘못했다고 빌 때는 언제고. 내 오늘은 홍구멍을 내줘야겠어.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2번째는 용서 안 한다고 했지? 네? 저희가 뭘요? 지금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2눈으로 똑똑히 봤어. 변명할 생각이면 접는 게 좋아. 사무실로 따라들 와. 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쉬는 시간인데 미안해. 저 녀석들이 또 물건을 슬쩍했어. 네? 이것들이 겁도 없이. 저희 안 했거든요? 결백한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말은 필요 없고 가방 꺼내봐. 볼 테면 보던가. 멀쩡한 사람을 도둑 취급하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아까 분명히 가방에 넣는 걸 똑똑히 봤는데. 점장님, 이 상황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까 얘들이 분명히. 아저씨, 누가 뭘 훔쳤다는 거야? 이렇게 누명 씌워도 되는 거냐고? 어머, 혹시 아까 내 가방 보면서 막 흥분되고 그랬나? 뭐야 그럼? 아저씨 혹시 변태야? 니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르장머리야? 점장님,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하죠. 아니, 그래도. 점장님. 내가 착각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죄송합니다. 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점장님,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지난번 고등학생들하고 옥신각신했던 게 전부 SNS에 올라간 모양이야. 그 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변태라느니 눈 똑바로 뜨라느니. 그래도 어쨌든 내가 실수한 건 맞으니까 100번이고 사과해야지. 점장님, 나는 점장님이 그 둘이 친 덫에 걸린 거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둘은 빈번하게 편의점을 찾았다. 역시 애들이 고수라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때 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땐 진짜 끝이라. 항의 전화에 그 커플이 편의점을 올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에 1년 같았던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네, 점장님! 점장님! 나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간만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점장님을 대신해 점장님 아들이 편의점 일을 도우러 왔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힘들었죠. 제가 오늘부터 임시로 왔어요. 전 점장님 아들 아타루라고 해요. 아타루! 너 차라코 맞지? 점장님 아들인 아타루는 나와 대학 동기였다. 그렇긴 해도 이 친구는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동아리나 과 모임에도 거의 참가하는 일이 없어서 얼굴만 겨우 아는 정도였다. 와, 이런 우연이 있네. 나랑 아는 애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줄이야.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점장님 또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 말인데 난 SNS에 올라온 것만 봤지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게 점장님 잘못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타루에게 어떤 고딩 커플의 절도 행위를 한번 눈 감아준 것.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 같다는 말을 해줬다.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 빨리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점장님 또 쓰러지실 게 뻔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정말? 어떤 생각인데? 걔들 맘껏 훔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 절도 방지 대책 다 없애고 훔치기 좋게 매장 분위기를 싹 다 바꾸자. 이런 4차원 또라이랑 내가 뭘 하겠다고. 야, 안 그래도 폐점액인데 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날 믿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난 이거 승산 있다고 봐. 동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지만 아타루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대보기로 했다. 하지만 절도 방지 대책을 철회한 결과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정확히 전에 비해 2배로 피해액이 늘어났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오늘 우리 아버지 퇴원하신대. 내일 모레부터 복귀하신단다. 정말? 너무 잘됐다. 근데 뭐? 절도는 2배나 늘고 피해 액수도 장난 아니고. 그렇긴 하지. 그럼 이제 낚싯대를 올려볼까? 역시 얘 너무 4차원이야. 뭐래 진짜 개또라이. 차라코,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자. 갑자기? 어디에 가자는 거야? 일단 가자고. 가보면 알아. 여기 그 문제의 고딩 커플이 다니는 학교잖아. 빙고. 학교로 찾아간다고 걔들이 순순히 자백이라도 할 것 같아? 어림없을걸.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니까. 걱정 마. 절 찾으셨다는 분들이 2분이신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편의점이라니? SNS에서 유명한 도둑 누명 씌웠다는 편의점 알바생들이에요. 뭐 사죄라도 하러 왔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 동영상 때문에 곤란한 것 같던데 무릎 꿇고 빌면 영상 내려줄게. 야, 내가 니들 꼼수 몰라서 당한 거 아니다? 사죄 아닌데? 우린 항의하러 온 건데 니들 둘이 하도 절도를 많이 해서 인내심에 한계가 왔거든. 해도 너무하길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절도를 했다고요? 증거 없이 그러시면 명예훼손입니다. 아시죠? 편의점 장사도 잘 안 되던데 우리한테 덤탱이 씌워서 위자료라도 받아낼 속셈인가?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흐린다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고 우수한 인재들만 모인 우리 학교에서도 성적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게다가 가정 환경도 유복한 아이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얼마 하지도 않는 물건이나 훔치고 다니겠어요? 내 용돈이 그쪽 알바비보다 많을 텐데 웬 절도? 한번 누명 씌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학교까지 찾아와? 그쪽 혹시 사기꾼 아니야? 니들 알고 보니 부모백 믿고 그동안 까불었구나. 다른 사람은 속여도 니들 자신이 더 잘 알잖아. 니들이 절도범인 거. 그리고 선생이라면서 아까부터 성적 좋고 부모가 돈 많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안물안궁이다 이건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먼저 인간이 돼야지. 너희들 정말 물건 훔쳤니? 선생님, 저희 억울해요. 저희는 절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계속 시침이 뗄 거야? 너희들 벌써 몇 달째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있잖아.
니들 같은 애들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선생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이런 언어폭력 계속 당해야 해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몇 달씩 절도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즉시에 해결하지 못했다면 가게 경영자 측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능력이라면 경영에서 빨리 손을 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 말이 구멍가게 하나 관리 못하면서 경영은 무슨. 여기서 더 길게 시간 끌면 SNS에 후속 동영상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열받아 진짜.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 못 갈 것 같은데 깔끔하게 경찰부터 부르죠. 뭐래,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야. 걱정 말라니까. 할 수 없죠. 경찰 불러드리죠. 자,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이제 와서 뭘 또... 아니, 네, 땡땡 경찰서입니다. 너희들 저거 물건 훔친 거니? 물건을 훔쳤나요? 아니에요. 잘못 걸었어요. 너희들 저거 뭐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선생님, 흥분하긴 아직 일러요. 보셔야 할 영상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거든요. 자그마치 3개월 분량. 아타루는 3개월 분량의 절도 증거를 갖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타루는 대학생 신분이면서 방범 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대표였다. 그래서 학교에도 잘 오지 않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자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매장 구석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 카메라 수는 무려 200대. 일반적인 CCTV만 경계했던 이 고딩 커플도 소형 카메라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면목 없습니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정도의 실수도 하면서. 네, 선생님, 이건 실수로. 네,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이 정도 일로 경력에 흠이 가게 하는 건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일? 당신들 눈에는 남의 고통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지? 절도가 얼마나 경영을 핍박하는 범죄인지 쟤들 같은 애들 때문에 1년에 수백 개나 되는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알아?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원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경찰의 개입은 없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진학 명문고입니다. 더구나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절도범이란 게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엔 담임인 제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고. 잘못했어요. 문제가 커지면 저희 입시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그만.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그런 거면 뭐. 네,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 라고 넘어가 줄 줄 알았어? 니들은 세상에 그렇게 만만해? 니들이 지은 죄는 니들이 알아서 참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니들 참여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2번 다시 용서는 없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학교 교장 앞으로 전송했다. 그 결과 2 사람은 교장 추천으로 입학 원서를 냈던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됐다. 본인들 변명으로는 시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절도를 했다는데 시험보다 더 긴장되는 자극이 필요했다나 뭐래나. 공부 잘하고 머리 좋으면 또라이가 되는 건지 원. 어쨌든 점장님 속을 태우던 일은 시원하게 해결됐다. 아, 후련해. 통쾌해. 간만에 기분이 좋았다. 난 솔직히 네가 완전 4차원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근데 좀 멋지더라? 내가 뭘 했어. 다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나를 4차원 또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누구세요? 차라코, 너 이 사람 알아? 아니, 처음 봐. 니들이 우리 아들을 절도범으로 몰아서 학교에 고발하는 바람에 힘들게 받은 최고 명문대 합격장이 눈앞에서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그 학생 아버지시구나? 그야 자업자득이죠. 우리도 불만이 많아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니들 같은 것들이 뭘 알아? 우리 아들은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후계자가 되고 우리 모니로버 상사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 전문 경영인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 그걸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장난삼아 물건을 몇 개 집어간 걸 가지고 도둑놈을 만들어? 감히 내 아들을! 모니러버 상사면 대기업 아니에요? 그 싹수 없던 남학생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네. 장난삼아 물건 몇 개 집어갔다니. 이래서 4차원 또라이들은 참. 누가 4차원 또라이야? 내가 보기에 머리가 이상한 건 너야. 니들 같은 흙수저들하고 우리 같은 상류층은 사는 세계가 틀려. 잠자코 우리 말을 듣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아저씨,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
당신처럼 예의고 상식이고 다 상실한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싹수가 놀아내가 있는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불법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런 구멍가게 하나 어쩌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긴 바로 문 닫아야 돼. 내 말 안 들은 거 평생 가슴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어쩔 수가 없네.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너 뭐 한 거야? 뭔 짓을 했냐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니들이 먼저 했잖아. 니들은 되고 우린 안 돼? 그리고 우린 이 편의점을 절대 문 닫게 할 수 없거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타루는 고딩들의 절도 현장 동영상뿐 아니라 교사와 만났을 때 남학생의 아버지가 난동을 부렸을 때의 녹음 파일도 모두 갖고 있었다. 이걸 SNS에 올려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사가 우리를 회유해서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과 대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의 쓰레기 같은 인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니 함부로 편의점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게 뻔하니까. 아타루는 거기까지 다 예상하고 벌인 일이라고 했다. 난 이렇게 머리 좋고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을 것 같다. 이 일로 인해 그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해직되었고 학교 관계자가 사죄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고딩 커플을 경찰에 고발했고 둘은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대학도 진학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망언으로 비난의 중심이 된 남학생 아버지의 회사는 그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으며 도산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되지 않은 것은 아타루가 회사를 매수하며 경영 상태를 원상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당연히 해고됐다. 한편 이번 일로 아타루는 비즈니스계의 풍운하로 불리며 화제를 일으켰고 대학생이면서 국내 유수 대기업의 사장이란 점을 주목받아 매스컴에도 자주 소개되었다. 아빠! 그래. 아빠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가 더 멋있다. 그치? 텔레비전 체질인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같이 겪으면서 나와 아타루는 특별한 사이가 됐고 부부가 되어 부모가 되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편의점 알바생에서 직원이 되었다. 절도 사건을 화려하게 해결한 후 편의점에서 절도를 근절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사랑하는 달링과 사랑스러운 아들 유스케, 단란한 우리 세 식구는 최근에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행복 그 자체였었다. 행복 가득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머님, 넌 아침부터 아주 활기가 넘친다. 당연하죠. 근데 어머님 어디 가세요? 오늘 주민회의가 있는 날이라서 거기 간다. 예. 주민회의요? 매번 참가하는 거 힘드시죠? 그래도 가면 사람들도 보고 얻는 것도 있어. 참, 깜빡할 뻔했네. 너 내일 시간 있으면 나랑 쇼핑 좀 같이 가자. 쇼핑이요? 네, 저 시간 돼요, 어머님. 그럼 내일 내가 너 태우러 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라. 네, 알았어요. 바로 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한 약속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단숨에 바꿔버릴 줄은 몰랐다. 정말 그 어떤 예감조차 없었다. 어머님, 오늘 뭐 사실 건데요? 비디오 카메라 사려고. 비디오 카메라요? 뭐 찍으시려고요? 아니, 유스케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주려고. 우리 아들 유스케는 호기심이 유난히 왕성한데 관심 가는 모든 것들을 비디오로 찍고 싶어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좀 비싸면 어떠니? 호기심 한참 많을 텐데. 하고 싶은 대로 해줘서 나쁠 거 뭐 있어. 괜찮아. 우리 어머님 통도 크셔. 어머님! 왜 그러니? 앞이요! 앞 좀 보세요! 뭘 갖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위험하게? 얘 차라코! 눈 좀 떠봐라! 얘, 정신 좀 드니? 어머님, 아버님, 달링, 유스케, 왜 다 속에세요? 살았다. 자기 못 깨어나면 어쩌나. 얼마나 무서웠는데. 엄마! 맞다. 차 사고 났었지. 너 괜찮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님은요? 괜찮으신 거예요? 네가 날 보호해줘서 난 살짝 긁히기만 하고 하나도 안 다쳤어. 근데 그만.
저도 멀쩡해요. 머리가 좀 띵한데 어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엄마, 엄마. 엄마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울어? 뚝! 근데 어디서 찰카닥 로봇 움직이는 소리가 나네? 멋있다. 실은 자기가 어머니 보호하면서 손이 많이 손상됐었나 봐.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구나. 그랬구나. 그런 거구나.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살아있고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나는 사고로 양손을 잃었다.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울고불고 한다고 손이 다시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몇 주 정도 재활치료받는 동안 의수 쓰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다. 그리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만의 기한이야. 역시 내 집이 최고다. 나 병자 아니니까 집안일이고 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말리지 마. 안 돼. 아직은 환자야.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 나한테 맡기고 넌 좀 쉬어.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너 아직 의수 쓰는 거 익숙하지 않은데 태어나자마자 집안일 하기 힘들 거야. 당분간은 내가 할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대박. 어머님 찬스 쓰는 거네요. 감사꾸벅. 아직은 의수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든든했다. 하지만 누가 개그맨 아니랄까봐 쟤 너무 웃긴다. 어머님, 빨래 걷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건 뭐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웃긴다. 그냥 내가 하자. 예, 나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네? 목마르니까 마실 거랑 군것질 할 거 있으면 좀 가지고 와라. 헐, 도와준다고 먼저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도와준 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예,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 있니? 갑자기 주스 생각이 나네. 여기요. 맛이 왜 이러니? 그거 오렌지 주스 맞는데요? 네가 마셔봐라. 세상 맛없네. 나는 주스는 모니로보사 100% 오렌지 주스밖에 안 마시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그거 저희 집엔 없거든요. 저기 역 앞에 있는 슈퍼에 가면 팔아. 가서 좀 사가지고 올래? 이왕이면 빨리 다녀오면 좋고. 집이 건조한가? 왜 이렇게 갈증이 나? 저럴 거면 도와준단 말은 뭐하러 했대? 괜히 일만 더 만들어서 부려먹기는 하고 시집살이가 따로 없어. 장갑 깜빡했다. 의수를 쓰게 된 후로는 외출할 땐 항상 장갑을 끼고 나갔었는데 그날은 서두르다 보니 깜빡 잊고 그냥 나오고 말았다. 뭐 어때?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숨길 필요 뭐 있어? 누가 쳐다본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 직진이야. 모니로보 100% 오렌지 주스가 300엔? 딴 건 200엔인데 얘 뭔데 비싸? 저 사람 구의원님 댁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네. 요즘 통 안 보인다 했더니 어쩌다 손이 저렇게 됐을까? 저거 의수 같은데. 안 살 수도 없고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마신다는데 할 수 없지. 무슨 사고라도 있었나 봐요. 구의원님한테 물어볼까? 그래야겠어요. 예, 차라코. 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러기는. 너 어제 슈퍼 갈 때 장갑 안 끼고 갔었니? 네, 그냥 갔어요. 너네 애가 왜 그렇게 칠칠치가 못해? 사람들이 네가 다 의술한 거 알았잖아. 그래서요? 그게 뭐 틀린 정보도 아닌데. 창피하잖아. 네? 며느리 손이 의술하고 사람들이 수군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조심 좀 하지. 시어미 망신을 꼭 시켜야겠니? 제가 뭐 죄졌어요? 의수가 왜 창피해요? 그럼 사람 손이 로봇처럼 생겼는데 그게 안 창피하니? 놀라서 벌어진 입이 안 다물어지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더니 그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시어머니란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울 뿐 이게 지금 뭔 멍멍이 짖는 소리며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나를 노골적으로 막대하기 시작했다. 잘 먹겠습니다. 맛하고는 손 같지 않은 손으로 만드니 어쩌겠냐마는. 아니, 간은 혀로 볼 텐데 이걸 음식이라고 만드는 그 재주가 용하다.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건 다 맛있어. 세상에, 이게 뭐니? 왜 그러시는데요?
쭈글쭈글 다 구겨졌잖아. 요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넌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 개니? 죄송해요. 네가 그러고도 살림하는 주부니? 살림하는 주부 자격도 실격이지만 너 그 꼴로 여자로서도 끝장 아니니? 됐고, 바닥에 먼지 쌓였던데 그거나 치워라. 내가 말 안 하면 청소도 안 하고. 대체 너 집에서 하는 게 뭐니? 죄송해요. 그 손으로 청소라고 해봐야 티나 나겠니? 깨끗하게 하겠냐고. 점점 선을 넘으시네. 자기가 사고를 낸 건 벌써 어디 가서 엿바꿔 먹었나? 미안한 마음도 이젠 없어? 어쩜 저런 막말을 시도 때도 없이. 아타루, 나 할 말이 있는데. 어? 무슨 얘긴데? 뽀뽀가 고파서 그래? 사실은 어머님이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시어머니의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 조심해서 잘 갔다 와. 아빠, 출장 갔다 올 때 내 선물은 비디오 카메라 사와. 너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 받았잖아. 한 개 더 필요해. 난 이도류야. 한 손에 한 개씩. 자식 엉뚱하게. 엄마, 우리 허니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상한 말해서 상처 주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설거지는 엄마가 하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 하면 될 거 아니니. 잔소리는 진짜.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지각하기 전에 얼른 가. 시간이 벌써. 나 갔다 올게. 시어머니 드디어 첫 설거지를 하셨네. 치! 내가 왜 아들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네 집에 네 살림인데 며느리인 네가 해야지. 내가 며느리 얻을 때 뭐 큰 거 바라든? 남들보다 크게 빠지지만 않았으면 한 게 다야. 그게 욕심이니? 근데 무슨 벌로 내가 아들 내서 손에 물을 묻히냐고. 네가 해라. 나가서 시험이 망신 줄 거면 집에서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제가 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도 같이 할래. 와, 너무 고맙다. 할머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거야. 으이구, 우리 아들. 엄마 편 들어주는 거야? 머리야, 내 팔자야. 반푼이 며느리도 속 터지지만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 엄마 편드는 손자도 꼴불견이다 정말. 반푼이라뇨? 제가 왜요? 너 그 손, 그게 사람 손이니? 며느리가 그 꼴을 하고 다니는데 동네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쑥덕쑥덕.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너 때문에.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거든요. 의수가 왜 창피한 일인데요? 저는 어머님의 그 편견과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몇 배는 더 부끄러워요.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니? 네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식구들에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알아? 너도 생각이 있으면 당장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줘야지. 네? 어머님 사고 났을 때 일은 다 잊으셨어요? 제 손은 어머님을 보호하다가 잃게 된 거라고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나는 네 꼴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널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이 물건 좀 안 보이게 치워버려. 어쩜 좋지? 의수 다시 만드는데 몇 달씩이나 걸리는데 예비품도 없고 그때까지 집안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시어머니고 뭐고 바닥까지 다 보여준다 이거지? 진짜 이러게요? 우리 엄마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유스케, 너 어디 가? 넌 또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보기 싫은 집만 골라서 해 진짜. 공원에 왜? 유스케, 너 왜 그래? 여러분, 할머니가 우리 엄마 손을 망가뜨렸어요. 쟤는 구의원님 댁 손자 같은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날마다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요. 몸도 불편한 며느리한테 어쩜 사람이. 그건 좀 아니지. 아니, 제가 정신 나간 애처럼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 엄마 다치고 애가 정신적 충격이 커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난 멀쩡해. 할머니가 거짓말쟁이야. 나는 증거도 있어. 증거라니. 자, 이거. 그건 지난번에 선물로 받은. 그게 뭐 어쨌든. 너 설마 너 유스케, 너 그거 당장 이리 가져와. 그거 이리 가져오면 할머니가 똑같은 거 한 대 더 사줄게. 네? 어머님 사고 났을 때 일은 다 잊으셨어요? 제 손은 어머님을 보호하다가 잃게 된 거라고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나는 네 꼴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앞으로도 널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이 물건 좀 안 보이게 치워버려.
할머니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엄마가 손을 잃어버렸는데 할머니가 계속 엄마한테 막말하고 괴롭혀.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유스케, 너 또 어디 가? 잠깐 기다려. 1시간 후. 인성이 저런 사람이 우리 지역 의원을 한다는 건 유권자로서 수치네요.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세요. 사퇴라뇨.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임기를 다 채우고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무슨 일 있나? 웬 경찰? 선생님이 유스케 군의 할머니 되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기물 파손 및 상해 용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나를? 내가 누군지 알고? 의수를 망가뜨리셨죠? 네?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무슨... 작은 일이라니.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설명하자면 너 거기 좀 서봐. 유스케, 너 어디 가는 거야? 경찰서? 우리 어린이 친구 무슨 일로 왔어요? 아저씨가 잡아야 될 사람이 있어. 잡아? 그게 누군데?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할머니를 왜? 할머니가 나쁜 짓이라도 했니? 우리 엄마한테 막 욕하고 우리 엄마 손을 막 비틀고 던진단 말이야. 할머니가 엄마 손을 막 비틀고 던진다. 이 말이니? 증거도 있어. 이거 봐봐. 증거? 유스케, 너 왜 여기까지 왔어? 혹시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아드님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나 행동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기물 파손죄와 상해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이 시어머니를 체포하게 된 것이다. 그건 그냥 식구들끼리 오해가 있어서 잠깐 흥분한 거고 이제 서로 다 풀고 화해하면 별일 없을 거예요. 예, 아가 그렇지? 네가 피해 접수만 취소하면 이런 소란 피울 일도 없으니까 너도 그만 화 풀고. 어머님도 반성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럼 피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럼 슬기롭게 감방 생활하시면서 반성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시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된 후 형무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실형을 살게 되면서 의원직도 박탈당했고 신문에 실명으로 기사까지 났으니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다시 의원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직업도 돈도 모두 잃게 된 시어머니는 툭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나 사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본인의 출장 중에 일어난 일을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은 분노에 가까울 정도로 화를 냈고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 또 인구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 시어머니의 체포 경위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게 된 시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다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절대 흉내도 못 낼 일이야. 훌륭해요, 정말. 차라코 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출마하면 내가 꼭 찍을게요. 저도요. 그렇게 나는 의원에 당선, 시어머니의 후임자로 구의원직을 역임하게 됐다. 내가 사는 지역 일에 헌신하면서 점점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실감할 때 엄청난 달성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나의 천직이구나 하는 강한 느낌. 바깥일도 순조롭고 집안일도 유스케와 남편이 잘 도와주고 요즘은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뿐이다.